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제 8주 공부를 하지요. 8주 차는 중간 시험이 있는 주간입니다.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2022년도 1학기 우리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8주 차에는 중간 시험을 강의실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비적으로 8주차 수업 자료도 내가 만들어 두었고, 그것도 수업 영상도 이렇게 50분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음, 예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8주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이 부분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중간 시험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지금 만들어 둔다는 것을 그 알려둡니다. 예. 그래서 강의계획서에 내가 8주 차에는 그러니까 뭘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 주제가 시장으로서 사회, 예, 시장으로서 사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해 두었는데, 이런 주제에 부합하는 살펴볼 만한 자료를 내가 찾다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 영화로도 3번이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화의 그 장면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활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8주차 예비적 수업, 예, 시장으로서 사회 봅시다. 어, 제인 오스틴 영국 작가입니다. 영국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오만과 제인 오스틴의 세계적인 소설 오만과 편견이죠.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서 많이 읽히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장면이죠. 예. 자, 영화의 장면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활용해서 줄거리를 일단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아,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영국의 하드퍼드셔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제 그러니까 베넷, 그 아버지죠. 이제 가부장 아버지입니다. 베넷, 다 성씨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베넷가에 5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베넷의 부인이고, 그러니까 이 5딸의 어머니죠. 어머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째,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잘 모르겠네. 얘가 5째 같기도 하고, 막내. 근데 잘 봅니다. 이 화면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 딸이 있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이 영화의 소설의 주인공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베네시 집안에 5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인물, 자, 장녀 제인, 착합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또, 이제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등장인물. 둘째 딸, 엘리자베스, 리찌라고 하는 이제 아명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불립니다. 관습에 미지 않는 재기발랄한, 그런, 아주 현명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매우 똑똑한, 그런, 서로 성격이 좀 대비됩니다. 그런 첫째 딸,
제인, 둘째 딸 리치 엘자베스, 이 두 사람이 주된 그 여성 인물들 중에서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인이 아니라 엘자베스, 이렇게 시골이지만 이제 시골에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사, 그 여유 있는 집은 가정교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자녀들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베넷 씨는 부자는 아니어서 이렇게 스스로 또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화의 첫 장면에 이렇게 엘자베스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을을 산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뭐 이 여성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입니다. 베넷 씨. 그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다섯 딸의 어머니고 얘가 무도회장이죠. 자, 아, 다음 장을 보면서요. 이 그 작은 마을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뭔가 좀 웅장합니까? 웅장하기보다는 좀 시골에, 그러니까 이 별장입니다. 그 파리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이제 아주 풍광이 좀 좋은 이 마을에 별장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마을에 그 파리에 그 부유한 귀족 청년 둘이 휴양차 이 이제 시골 마을의 별장에 들립니다. 아, 이 친구, 이 남성 얼굴이 좀 좀 표정이 밝죠. 이 빙글입니다. 이름이 빙글빙글. 예. 이름이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하여튼 아니, 이름이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 이름이 이제 이렇게 좀 환한 표정에서 내가 하여튼 빙글리. 이 별장이 이제 빙글리의 소유입니다. 아직 그 둘 다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빙글리시가 아니라 빙글리의 친구 다시, 예,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좀 고집이 좀 세고 그런 표정이잖아요. 좀 엄숙하고. 자, 이 좀 도도한 표정의 여인은 이 빙글리의 여동생입니다. 알겠죠? 이 세 명이 이 귀족 청년, 이 셋이 이 시골 마을 그 자신들의 별장에 좀 쉬러 오는 겁니다. 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앞에서 봤죠? 무도회를 엽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기에 19세기 초반 영국 같은데, 이 시기에 그 19세기입니까? 다시 볼까요? 시기적 배경이 19세기 초반에 하여튼 뭐 글쎄요. 좀 더 이거 내가 좀 메모를 해두지 않았네. 잊어먹었네. 이 그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몇 년도인가 내가 표시해 뒀을 텐데, 뭐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작가가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살았다 이 말인데, 19세기 많이 살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25년 살고 17년 살고 굉장히 그러면 25년에다 17년이면 42년, 일찍 제인 오스틴 일찍 죽었네요. 19세기 초반에 하여튼 이 소설을 발표를 했을 텐데, 자,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영국 사회에서는 이 남녀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만남을 갖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도회, 무도회.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리니까 뭐 이 나이든 영감님도 그렇고 하여튼 뭐 아이들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축제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춤을 추면서 상대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게 되고
뭐 이를테면 데이트도 하고, 그 거의 유일한 하나의 계기가 이 무도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와서 이제 무도회를 개최를 합니다. 다 모여들죠. 모여드는데 아까 이 사진에서 이 베넷과 다섯 딸을 둔 어머니의 표정, 그 읽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집에 계시죠. 어머니가 자신도 잘 차려입고 다섯 딸 모두 잘 입힌 다음에 이 무도회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음. 이때 이 지역의 풍습은,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재산을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상속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 그런 법과 관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최대 지금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 다섯 딸을 다 이를테면 배필을 어, 맺어줘서 다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이 사촌, 뭐 이렇게 촌수를 따라가서 남자 사촌에게 이 재산이 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 딸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다섯 딸을 잘 입혀서 이 무도회에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목적은 단 하나. 음, 썩 괜찮은 젊은이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어떻게든 결혼을 어,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에, 유일한 목표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은 이제 콜린즈라고 하는 시골의 목사인데 19세기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1800년대니까 19세기 초반 영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베넷가에, 그러니까 딸 다섯이 있는데 아직 다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이제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베넷가의 재산을, 뭐 많지도 않은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를 갖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베네가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죠. 이 목사 이름이 뭐였죠? 콜린즈. 콜린즈. 이 사람이죠. 자, 여기 첫째 딸 제인, 둘째 딸 엘리자베스 이렇게 있죠. 시중도 들고 보니까 아주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게 농사도 짓고, 그런데 이제 이 콜린지가 사촌인데, 이제 제인이 가장 이제 뭐 예뻐요. 이런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콜린지가 이제 엘리자베스를 보고 이제 좀 반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밀한 그 마음을 이제 내비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인물 위크햄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이 위크햄 중이는 이제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이 빙글리와 다시 이 일행이 이 시골 마을에 이제 휴양차 좀 얼마간 머물기 위해서 이 마을에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이 군대가 부대를 훈련차 이동하다가 이 마을에 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연이라고 하는 게 좀 묘해서 이 위크엠 중위는 어떤 인물이냐? 당시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 좀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군대에 직업군인이겠죠? 군대에 가고 그런 상황인데, 위크엠 중위는 이, 이 다하시입니다. 다하시 집안에서 그 집사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아까 위크햄 중에 아버지가 이 다시 집안의 집사였어요. 그 일을 이제 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위크햄 중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러니까 이 다시의 이제 아버지가
유크엠 중이도 이제 나이가 다하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거두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하면서 또 다하시의 아버지가 또 이제 죽을 때 다하시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죠. 그럴 때 유크엠 중에게도 일정하게 좀 이렇게 자기 어, 유크엠 중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집사로서 집안일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 유크엠 중에게도 일정하게 이제 상속을 좀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 위크햄 중위는 이제 이 소설과 영화에서 인물이 좀 못된 인물로 나와요. 그 도박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다하시의 또 여동생을 여기는 이제 빙글리의 여동생이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다하시의 여동생 어린 여동생을 또 유혹해서 너도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인물이 이 위크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가 보기에는 이 위크엠은 좀 아주 못된, 배은망덕하고 못된 그런 인물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인물인데, 자, 이 인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소설에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 자, 이렇게 아까 다시 보죠. 빙글리와 다시가 이제 그 무도회를 열고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도회에 왔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파트너가 돼서 이제 춤을 추고 관계를 맺게 되냐? 다시 예, 주된 인물 다시 주된 인물 엘리자베스. 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예. 그런데 음, 뭐, 이제 뭐, 미모의 어떤 지적인, 뭐, 이 시골치고는, 다하시가 보기에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는 귀족 청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잘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위 호감을 갖게 돼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다하시가 이 시골의 그 시골 사람들의 어떤 그 천박한 욕망에 대해서 매우 이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엘자베스의 어머니가 딸만 다섯이 있으니까 딸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뭐 괜찮은 청년이 있는가 보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읽어내고 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하시는 매우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다하시 성격 자체가 얼굴이 굳어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런 무도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땅치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렇게 나오긴 나왔지만 영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의 인물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바로 그런 것이 오만한 이 지금 오만과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견. 자, 그러니까 이 다시는 이 시골 사람들의 풍습이라든가 인물들의 어떤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상속을, 이 딸들이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고, 아들이 없고, 그러면 이제 딸들만 있는데,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상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오매불망 바람은 하여튼,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딸 다섯이 다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하시는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그 못마땅한 천박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는 이를테면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남성이고 뭐 귀족 청년이고 상속받은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전혀 삶의 그 어떤 차원이랄까 이런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최대의 그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이제 이 엘자베스는 이런 다하시가 좀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만한 게 뭡니까? 좀 건방진 거, 예,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거, 오만해, 겸손하지 못해.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모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그뭐 호감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 이상형이 없더라도 우리가 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이제 탤런트 배우나 뭐 가수들 그 선호도가 있잖아요. 누구를 좀 더 좋아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쌓여서 그 비슷 이제 그런 어떤 그 상대방이 어쨌든 우연한 계기에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그러면 호감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호감은 갖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대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손잡고 춤 한번 추고 이야기 좀 나눴다고 해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노래가 있긴 있어요.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느낌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느낌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만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제 그 좀 속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낮춰보고 좀 싸가지 없네, 건방지네, 오만하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렇게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좀 편견을 갖고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위크엠 중이가 이 부대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연히 또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위크엠 중이를 만나게 돼요. 뭐 쉬고 있을 때 가다가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장교님도 이 무도회에 오시지 않고요. 무도회가 거의 며칠간 이렇게 열렸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무도회에 오시지 않고요.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하니까 위크엠이 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하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하시하고 위크엠 중의 관계를 위크엠 중이가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래놓고는 다하시를 나쁜 사람처럼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 아버지가 뭐 그 자기한테 이제 재산도 상속해 줬는데 다하시가 그걸 다 뺏고 자기를 쫓았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데베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잖아도 다하시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오만하다. 그런데 위크임 증이가 또 그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못됐군요라고 말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오해가 증폭되게 되는 계기가 위크임 중이의 그 거짓말.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이 빙글리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과 서로 또 춤을 추고 굉장히 둘이 또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호감을 갖게 되고 또 몇 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하시가 아까 이 마을에 그런 속된 그런 어떤 욕망이랄까 이런 것을 좀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의 친구인 그 빙글리인가요? 빙글리죠? 빙글리가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과 서로 만나고 그런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야, 우리 그냥 파리로 돌아가자 하고 가버립니다.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 제인과 제인 여기 있죠? 이 제인과 이 빙글리가 서로 이제 호감을 갖고 서로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 다하시가 해방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그냥 가자. 파리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빙글리의 여동생도 마찬가지. 이를테면 이 총것들 오빠가 이런 거 하찮은 총것들하고 만나는 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마을을 다시 떠나죠. 파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의 관계가 이제 다 끝나죠. 자, 그런데 여차에서 이제 이 다하시가 아니 엘리자베스가 파리에 있는 다하시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어, 지금 그 장면입니다. 아,
다시 엘자베스. 근데 또 이 사람은 누구냐? 이제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의 친구인데 이 사람도 또 위크엠 중위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엘자베스하고 자신의 친구 다시가 서로 이제 눈빛을 표정을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친구니까 이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친구 다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음, 이 친구가 전에 어디 자신의 친구와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시골에 그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난하고 그런 하마터면 이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다하시가 그걸 못하게 하고 파르로 다시 돌아와서 그 친구를 구해줬다. 그만큼 우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는 뭐예요? 자기 언니 이야기잖아요. 그 언니하고 빙글리하고 서로 좋아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파로 떠나버리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다하시 때문이구나. 다하시가 해방을 놓았구나라고 그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뛰쳐나가고 이 집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비도 오죠. 비 맞고 우산도 안 쓰고 또 이럴 때 가서 이제 이 표정 보세요. 좀 뭔가 애원하려고 하죠. 이렇게 엘자베스한테 이제 해명을 하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 뭐 그런 하여튼 워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위크엠 중에 했던 이야기, 아까 그 대령이 했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이 지금 비를 맞고 자신한테 찾아와서 이 다하시가 일종의 이제 뭐 사랑의 고백이랄까 직접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데 서로 간에 그 호감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이 상황에서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 아까 문제적인 워크햄 중이. 자,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모부와 함께 그 시골에서 마차를 타고 파리에 있는데 파리로 가다가 아까 가서 이 앞에 나와야 된다. 가서 아까 다시 집을 방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와 관련된 그 여정이거든요. 이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가서 다시 집인데 뭐 이렇게 굉장한 그 조각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났을 때 표정도 화사하고 그러잖아요. 자, 내가 여러분, 이 지금 제인 오스틴의 소설, 그다음에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 게 뭐냐면, 염두에 두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일단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제8주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시장으로서 시장. 아, 그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살필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자, 그랬는데 자, 이 결정적인 어떤 반전의 계기 뭐냐?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뭐냐? 이제 그 베네가의 딸 다섯 중에서 제일 막내, 철없는 속 없는 어린 막내 딸을 또 누가 유혹을 했느냐? 워크햄 중이가 유혹을 해서 둘이 사라져 버렸어. 예. 그 편지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울지요? 왜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그리고 또 뒤에 장면 볼까요? 이제 이 다섯 딸의 어머니도 화병 나서 지금 누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막내딸이 유크임 중이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도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왜 그게 이렇게 통곡을 하고 그 병이 생겨서 누워 있을 정도가 되냐면요.
이때 19세기 영국에서 아들이 없으면 그 딸들에게는 상속을 재산을 하지 않고 딸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상속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기가 거의 뭐 어떻게 살 거예요? 힘들죠. 이 말이 힘든 것이고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예적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의 에, 그 세속적인 욕망은 뭐였어요? 딸 다섯을 어떤 괜찮은 남자들과 묶어서 이를테면 다들 결혼을 시키는 거자, 결혼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막내딸이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다섯 딸이.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렇다면 그 어떤 모범적인 어떤 뭐 가정, 교율 이런 걸 어겼잖아요. 지금 이 막내딸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딸도 이를테면 뭐 정상, 비정상 이건 좀 복잡한 문제니까 뭐 그냥 논외로 일단 합시다.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나머지 넷째 딸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절차나 이런 걸 밟아서 결혼을 하지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는 화병이 난 겁니다. 막내딸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딸들에게 닥쳐올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화병이 나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소설이든 영화든 끝나겠죠. 그리고 인물들 간의 뭐 갈등이 끝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곤란한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게 위크엠 중입니다. 이 속 없는 막내딸 둘이 웃고 있네. 오픈카에 타고 왔네. 자,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누가 해결해 줄까, 여러분? 다하시가. 네, 돈 많은 청년 다하시가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언니 제인과 자신의 친구 빙글리를 떼어놓은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위크엠 중이 그 망할 놈 위크엠 중이가 또 하필 이 엘리자베스 막내 동생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얻은 거 달아나 버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찾아내서 돈만 있으면 뭐 찾아내겠죠. 찾아내서 여기다 지참금을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러면 거의 끝나가죠. 해피엔딩이 지금 보이죠 눈앞에.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 막내딸은 이제 그 얘기를 다은 씨가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언니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다은 씨가 다 해결해 줬다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하나 남은 거 있죠. 자, 이 막내딸 문제는 막내 동생 문제는 해결이 됐지 일단.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제인, 크런리. 크런리와 이 빙글리 간에 서로 이제 좋아했었는데 다시가 떼어놓았잖아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빙글리가 이 제인을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할까 이 다음 장면이 무릎 꿇고 장미꽃 내밀겠죠. 프로포즈 하겠죠. 예,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 그럼 제인은 장미꽃은 안 갖고 왔네. 제인은 제인이 그거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이 8주차 주제와 관련해서 물론 뒤에 내가 더 이야기를 덧붙여 놓긴 했습니다만은 좋아요. 하여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 끝났어. 그러면 원리의 문제도 해결됐고 아까 막내 이 속 없는 막내 여동생 문제도 해결이 됐네. 그럼 다 해결됐죠. 뭐가 남았어요? 두 사람 간에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만 이제 소위 이두 사람 간의 하여튼 뭔가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하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내가 먼저 가서 다시한테 고백하기는 여잔데 마땅 그럴 때 남성이 나서주면 이 아이가 다 풀리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가 또 청혼을 하고 엘리자베스도 나도 당신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하고 행복하게 지금 보내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이 소설 영화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30분 조금 지나게끔 시간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자, 빙글리와 제인, 제인은 첫째 딸이죠. 이제 정리를 하면 직감에 의한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도에서 만나서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되고, 이제 거기서 그 시골 별장에 머물 때 몇 번 이렇게 또 만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죠. 근데 나중에 또 청혼을 했을 때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죠. 직감, 아, 느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하시와 엘자베스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어떤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들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됐다가 하나하나씩 그 갈등이 해결됐죠. 그래서 또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쪽의 결혼이 더 바람직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뭐, 이 사랑 내지 결혼의 어떤 모형이랄까? 이런 것이, 어느 것이 표준이다,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만약 뭐,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소설과 영화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니까. 그럼 편견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편견과 오만. 우선 내가 그, 뭐 주워 들은 이야기를 지금 내가 써놨습니다. 헷갈리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이광수, 이제 1910년대, 춘원 이광수는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춘원 이광수의 그 작가로서 이름을 이제 드넓히게 한 대표작이고, 또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한국 그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광수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래 좋은 풍습의 타파, 자유연애, 이것이 문명 개화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광수 같은 경우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사랑을 이분법대로 나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 개화 개몽기니까 이제 그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그때 작가는 단순히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사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계몽 그런 지도자 이런 스스로 그런 책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독자를 이 소설을 통해서. 야, 사랑이 중요하다. 근데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 당연히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하겠죠. 물론 육체만을 탐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은 이제 서구의 어떤 그 역사, 철학 역사에서도 뭐그 강조해 왔던 것인데,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의 분리가 나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 둘 다가 잘 결합되어 있는 사랑이 바람직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사랑이 아니긴 사랑이다. 이건 건강한 사랑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자,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시장으로서 사회 봅시다. 지금까지 이 소설을 통해서 난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의실에서도 뭐 다른 이제 강의에서도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간에 결국은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언니 이야기도 자 봐요.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시장이죠. 시장. 응? 결혼 시장. 자, 이 귀족 청년이 파리의 귀족 청년이 이 시골의 처녀 제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왜 그럴까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여인이죠. 네, 착하고 순종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갖추고 있는 거죠. 일정하게. 물론 이제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시골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불리한 조건에 있지만 그걸 상쇄할 만한 이제 어떤 성격상의 그다음에 외모에 이런 것들이 이 빙글리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J는 이 빙글리에 무엇으로 인해서 되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귀족 청년, 그렇죠? 파리의 귀족 청년, 재산이 많은 상속자, 귀족, 그리고 건강하고 잘생긴 외모,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들이 에, 충분하게 이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청혼을 하고 했을 때 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허락을 하고 결혼에 이를 수 있었겠죠. 시장으로서 사회.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 두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문제는. 자, 볼까요? 조금만 더 봅시다. 어, 결혼의 듀오, 예, 듀오 업체에 그 결혼 중개 업체에서 가장 매출이 많다고 하는 듀오가 언제 냈습니까? 이건 2013년도네. 이것은 언제? 2018년도. 예. 자, 일단 2013년도 볼까요? 뭐 거의 비슷해요. 몇 년, 한 5년 차이인데 같은 업체에서 낸 그 결혼의 조건과 관련된 결혼에 성공한 남녀 평균 모델 2013년도 볼까요? 10년 정도 전에 나이 상당히 좀 늦게 결혼해요, 이제. 30대 중반, 초반. 연소득, 학력, 직업, 키, 예, 키. 한 10cm 차이가 나네? 예. 뭐, 1년 조금 못 되게 안 되는 기간 결혼해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사귀다가 결혼했군요. 2018년도 볼까요?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 키도 뭐 한 10cm 좀 더 넘네? 연소득, 뭐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연소득도 자산, 자산 2억 5천, 1억 7천, 나이 차이 3, 4세, 학력, 직업이, 직업이 2013년도는 일반 사무직, 대기업의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2018년도에 오니까 공무원 교사가 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 이를테면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이제 이렇게 훨씬 좀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걸로 바뀌었군요. 중요사항 볼까요? 나는 이걸 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남편이니까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조건이겠죠. 성격이 좋아야 된다. 경제력, 가정환경, 성격, 또 이상적인 아내, 남성이 여성을 성격, 외모, 가치관, 성격을 가장 앞에 두었거든요. 공이. 그럴까요? 그럴까요? 성격도 중요하죠. 나는 여성의 경우는 경제력, 남성의 경우는 외모를 보지 않았을까? 예,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꼰대 나이든 선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에로스,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다. 원래 뜻이 부족함을 채우는 욕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면서 동시에 결핍의 화신이고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의 화신이다. 이제 어원을 따져서 그 의미를 보자면 이런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는 대상과 영역은 다양해요.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겠죠. 예. 근데 에로스는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 영혼의 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성적 사랑으로서만 환원되지 않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철학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체만을 탐하는 또는 육체만을 우선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꼰대 철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그럴 때 최근에 한국 사회의 이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어떤 문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밖에는 모르잖아요.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아주 젊은 또는 어린 나이에 뭐 임신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갖다 버리거나 아이를 살해하고 이런 사건들이 또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이제 이성과 뭐 만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을 학대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난 걸로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바로 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으로 이렇게 그 칼로 무배듯 하는 것은 어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 음 그다음에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속에서의 어떤 관계, 어떤 성적인 관계, 이건 뭐 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는 그래야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존중이나 책임을 방기한 채 어떤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버리고, 또는 이런 매우 무책임한 일들은,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조금 정리를 뒤에다 붙여 놨으니까 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어떤 사랑은 왜 종종 파국을 맞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하고, 늦게 해서도 아이를 또 많이 낳지 않고, 또 결혼은 이제 비혼주의자도 좀 힘들고 있는 편이고, 근데 결혼을 해서도 3분의 1 정도가 몇 년 안에 파혼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은 왜 종종 파국을 맞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애꿎은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가 모르죠. 알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내가 공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영 마땅치 않지만,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대중 연예인으로서 이제 이 사진을 좀 갖다 쓰는 것은 문제없을 겁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차를 또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했지만, 또 몇 년 가지 않아서 서로 이혼했죠. 또 이 친구도 요란하게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결합을 해서 또 아이를 또 둘째 아인가 셋째 아인가 갖게 됐다. 이런 최근의 뉴스를 또 보게 됐어요. 그거야 이제 다들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은 왜 종종 파국을 맞을까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영국의 그 왕위 계승자죠. 그 이름을 잊어먹었네. 근데 일반 평범한 가정의 여성과, 또 그다음에 이 왕위의 상속, 그 왕자로서 앤드루경이죠. 그걸 다 버리고 이렇게 결혼을 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음.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고전화되다시피 한 책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그런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말이다. 우리가 새길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박한다.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충분함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예, 책임감,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래적 의미.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시장으로서 사회, 시장으로서 사회. 여기, 예, 요 부분이었죠. 아니, 듀오의 서로 어떤 결혼 시장에서의 조건들. 이거 현실이고,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의 사회, 시장과 사회, 이 소위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그다음에 이, 이 제도의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대의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고, 이걸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조건들을 넘어서는, 조건들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고 다른 얘기는 강의에서 하는 걸로. 예. 자,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제8주 시장으로서 사회,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